인셋대우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핫한 섹터, 테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덱스하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깊이로, 인덱스하다는 것은 깊다는 뜻이고요. 또 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조금 더 브로드하게 넓은 시야에서 분석해 본다는 뜻이겠죠. 이런 취지로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로 원격 의료로 지난주에 출발을 했었고요. 원격 의료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올라오는 그 추천 유튜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 산업 중에서도 직접 투자할 만한 기업들, 종목들은 어느 국가에 뭐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 저희 리서치센터 연구원들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주로 미국 중심의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그쪽 얘기부터 이어서 개별 종목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의료 시장, 특히 원격 의료 시장, 미국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이라는 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공급 쪽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면 중국은 이제 수요 쪽의 필요로 의해서 형성이 시장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 될 수 있겠죠. 공급과 수요. 맞습니다. 중국은 의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사 수라든지 병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5분 진료를 보기 위해서 6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원격 진료 시장을 형성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민영병원 설립을 허가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넷 병원의 설립을 허가해 준다던가 아니면 의사들로 하여금 겸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자기네들이 오프라인 병원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지만 플랫폼 기업과 따로 계약을 해서 또 원격 진료 시장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민영 기업들, IT 기업이라든지 금융 기업들이 나서서 인터넷 병원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이래서 원격 진료 시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의 부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미국은 워낙 의료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에서 어떤 효용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중국은 의사 수 자체가 서비스 공급 자체 초과 수요라는 얘기라도 볼 수 있겠죠.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의사 수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원격 의료 부분들을 당국이 나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있다. 정부가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면은 이미 상당한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어떤 기업들이 현재 있나요? 워낙 투자를 많이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아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 큰 자금력을 뒤에 업고 있는 3대 회사만 남아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대 회사가 평안보험그룹사의 자회사인 핑한헬스케어. 그리고 이번에 이름을 바꿨죠? 네.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건강, 그리고 텐센트의 투자를 받은 위닥터가 있겠죠. 위닥터는 아직 상장은 안 된 회사고? 네, 위닥터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을? 회사 측에서는 올해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상장이 밀렸던 회사여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대 회사가 중국의 주요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원격 진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 핑한 헬스케어가 유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 원격 진료라고 하면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진료를 보는 것 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의료 시장이 원격으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바로 가능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대면을 하지 않고 화상이나 문자, 채팅으로 진료를 보고 이 진료를 본 결과를 전자처방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프라인 약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약국에서 주문을 해서 집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시에 뭐 중병이다 이럴 경우에는 오프라인 예약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겠죠. 이런 플로우를 갖춘 회사가 사실은 세 개 회사 모두 사업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사업이 굴러가는 것은 핑안헬스케어가 거의 유일하다. 알리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의 97%가 온라인 약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풀 라인업을 그렇죠. 갖춘 것은 핑안헬스케어다. 네, 맞습니다.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네. 네, 사실 알리건강은 아직까지는 원격 의료 업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온라인 약품 판매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매출의 97%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약품들도 대부분 일반 약품이거나 아니면은 건강 보조식품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배송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카머스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핑안헬스케어가 약 한 1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알리건강이 약 370억 달러니까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매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PS 레이쇼도 대부분 그러니까 매출 대비한 가격이 총액 시가총액 비중이 그 PS 레이쇼가 비슷하거든요.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핑안헬스케어는 분명히 원격 의료라고 하는 혁신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밸류를 주는 거는 맞는데 단순한 일반 의약품 이런 거 뭐 건강 보조식품 배달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알리건강이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이 2배 가까이 2배가 넘는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해드릴 부분이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핑안헬스케어와 알리건강이 종종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그림들이나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럴 뿐이지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알리건강은 원격 의료업체로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드리고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중국, 미국 양국의 원격 의료 시장의 규모와 네. 향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먼저 미국 시장 먼저 말씀해 주시죠. 17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0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뉴판을 계속 확대해 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뭐 만성질환 같은 시장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장 규모는 뭐 한 570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작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메뉴를 얼마나 더 붙이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수직적 통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판이 커진다고 하면 570억이 아니라 그렇죠. 뭐 1000억도 될 그렇죠. 수 있고 뭐 달러 기준입니다. 이게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뭐 기본적으로 워낙 수요가 워낙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렇죠. 네. 중국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원격 진료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있었죠. 코로나 사태 때 사실 가장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만성질환 환자들이에요. 네. 약품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약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 그 원격 진료 시장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던 것도 이 일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만성질환 환자들이 원격 진료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원격 진료 시장을 처음에 이끌 수 있는 뭐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원격 온라인 약국 같은 것들이 먼저 발달이 된 거죠.
그건 아닙니다. 온라인 약국 예,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만 약국이지 네. 실제 처방약을 배송하지는 못했었어요. 아. 그동안은 OTC, 뭐 타이레놀 같은 일반 의약품이랑 건강 보조식품들을 위주로 거래를 하다가 이제 인터넷 병원을 가진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이런 헬스케어처럼. 네, 평안 헬스케어처럼 이런 기업들만 이제 처방약 배송이 가능해진 거고요. 그래서 뭐 온라인 약국은 그 전에 이제 전자상거래처럼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 만성질환 환자들이 원격진료 시장에 얼마나 침투를 하느냐가 빠르게 얼마나 원격진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느냐의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추산을 하기로는 중국의 한 0.4% 정도 되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0.4%밖에 안 돼요 현재.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중국에서 만성질환 환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만성질환 환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이용하는 그 진료비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향후 5년 뒤에 이 침투율이 15%까지만 올라간다 해도 네. 지금보다 뭐 시장 한 15배 정도 성장을 하는 그렇겠죠. 거죠. 2025년쯤에는 뭐 달러 기준으로 75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은 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양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격 의료 시장을 주도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회사는 궁극적으로 뭐냐? 이번에 중국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뭐 중국은 앞서 제가 뭐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고 네, 했던 네, 그 네, 네. 핑한 헬스케어가 핑한 헬스케어. 될 것 같아요. 뭐 세 가지의 뭐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첫 번째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원격 진료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진료를 봐서 전자 처방을 받고 이것을 온라인 약국에서 주문을 해서 집까지 배송 오는데 1시간 이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오프라인 진료 예약까지 가능하다. 이런 점인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알리 헬스도 그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 위닥터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이미 등록 고객 수 같은 데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 원격 진료 수직 계열화가 되는 것이 편리하다는 거를 알다 보니까 핑한 헬스케어로 등록 고객 수가 계속 몰리고 있고 그리고 뭐 액티브 고객 수도 가장 많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핑한 헬스케어 등록 고객 수가 뭐 작년 기준으로 3.1억 명 정도 되는데 알리건강과 위닥터가 한 2.1억 명 정도인 상황이고요. 액티브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춘절에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불거졌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불거졌을 때 처음으로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유입이 됐나 이거를 추산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신규 유입되는 고객들 중에 66%가 이번 네. 1분기에 핑한 헬스케어로 들어갔다라고 네.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또 진료부터 약품을 배송하는 데까지 이게 한 번에 되는 업체들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원격 의료 업체는 아직까지는 핑한 헬스다. 핑한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격 진료라는 거 사실 믿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열이 나. 근데 의사 보지 않아도 야, 내가 열이 나는 걸 알고 치료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원격 진료는 자기네들이 인터넷 병원도 가지고 있지만 네. 협력하고 있는 오프라인 병원, 협력하고 있는 오프라인 약국이 있단 말이죠. 얘네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 병원의 질이 높아야 당연하죠. 일반 사람들이 네, 네. 믿고 사용하는 거고 협력 약국이 많아야 싸고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사실은 핑한 헬스케어가 경쟁사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 그림 있나요? 네, 자료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전체 협력 병원 수 같은 경우에는 핑한 헬스케어가 한 3,000여 개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알리 건강과 위닥터가 올해 2월 기준으로 3,900개, 3,200개. 그렇죠. 협력 네, 병원 네. 수만 보면 네. 핑한 헬스케어가 좀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서비스의 질이겠죠. 사실 특히나 진료는.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을? 이제 3급 갑 병원이 얼마나 협력이 돼 있는가. 대형 병원, 우리나라로 그쵸. 치면 대학병원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대학병원 중에서도 가장 유명 대학병원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협력이 돼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네. 해요.
네, 평안헬스케어 저기서 보면 알겠지만 뭐 전체 한 1,900여 개와 협력을 맺었는데 이 1,900여 개가 뭐 대부분의 중국 전역에 있는 것과 협력을 맺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숫자고요. 알리건강이 한 400여 개, 그리고 위닥터가 1,00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압도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협력 약국 수에 있어서도 알리건강이 온라인 약국만 하는데 9.5만 개와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핑하는 온라인 약국이 메인이 아닌데도 9.4만 개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거의 비등하고. 그렇죠. 거의 이제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덧붙이자면 평안보험 그룹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리건강, 위닥터,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업고 있지만 사실은 이 원격 진료라는 것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의료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평안보험 그룹사 내에 생명보험을 끼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중국 내 2위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자금력도 자금력이지만 이 아픈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주 알맞은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평안보험, 생명보험의 고객들을 이제 그대로 유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 등록 고객 수 중에 약 50% 정도가 이제 그룹사로부터 창출이 되고, 큰 캡티브네 밀려. 네, 맞습니다. 매출에서도 한 40% 정도가 뭐 전부 다 그룹사로부터 창출이 되는 상황이죠. 평안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모기업인 평안보험이 계속 밀어주거나 아니면 이 플랫폼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올라서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해보겠다. 이제 평안그룹사 이외에도 성장을 빠르게 끌어내겠다 해서 회원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 이제 중국도 네, 맞습니다. 서브스크립션 미국에서 했던 거죠. 구독료처럼. 네네. 네, 이거는 사실 평안생명과 이미 콜라보한 회원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회원제 서비스가 돈이 되는 거나 재미를 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성질환자들까지 확장해보자 해서 이제 매스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제 서비스를 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뭐 일반 성인 대상, 뭐 소아 대상, 실버층 대상, 만성 질환자 대상 다 가격대를 달리하고 다 고객 차별화를 했구나. 네, 그런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쪽으로 굉장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회원제 서비스의 이용률이 일반 고객보다 높다고 평안헬스케어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처방률은 일반 고객 대비 한 2.3배 높고 이용률은 뭐 2.7배 높고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새로 런칭한 2019년에 런칭을 했거든요. 2019년 말에 런칭한 이 회원제 서비스가 향후에 그룹사 이외에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고객 차별화해서 가격이 다 서비스마다 다르긴 할 건데 뭐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내야 돼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499에서 999 위안 정도인데 1000위안이면 얼마야? 우리나라 10만 돈으로 원? 17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에서 한 17만 원 그쵸? 사이. 예, 그러니까. 네, 그 정도. 1000위안이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1년에. 1년에. 비싸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24시간 원격 진료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건강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뭐 약품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17만 원을 선뜻 낼 만한 고객들은 사실 많겠죠. 그렇네요. 근데 그런 구독료 모델 같은 경우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그게 경쟁사인 알리에스라든지 알리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장 안 돼 있지만 우리 위닥터 이런 쪽에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걔네들도 이제 막 시작을 이제 했어요. 막 시작을 이제 막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뭐 알리건강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원격 진료 쪽의 매출이 네, 너무 네, 조금이어가지고 이 회원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위닥터도 이제 막 시작을 한 걸로 예상은 되지만 뭐 상장 정보가 공개된 정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회원제 서비스가 돈을 벌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평안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진료 부분의 매출만 보자면 전체 원격 진료 매출 부분의 한 40%, 약 40% 정도는 회원제 매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안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뭐 매력적인 부분이 뭔지 그런 핵심 투자 포인트를 좀 엿봤고 미국 예. 질 수 없잖아요. 미국 텔라도 예. 텔라도 거기 탑픽인가요? 맞습니다. 탑픽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밖에 없어서 탑픽입니다. 미국은 상대 네. 상장되는 하나밖에 네.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지만 비상장사 물론 비상장사에도 경쟁사는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되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고객 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그 고객 수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대략 지금 한 6,200만 명 정도 고객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거의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죠.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뭐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비교가 될 만한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고객 수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용률인데 이 고객들이 이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원격 의료 업체들은 한 2%에서 3% 정도 되는 고객들만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4년도 보시면은 전체 고객의 한 6% 정도만 원격 의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코로나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13%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한 9%에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경쟁사보다 고객 수도 많은데 이용을 더 많이 한다. 뭐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특징으로 인해서 원격 의료가 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보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전향적인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진료 과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의료만 성장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웨어러블 같은 그런 기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 원격 의료에서 일종의 이제 치료의 메뉴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 중에 하나가 만성질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기업 핑하헬스 케어 그리고 텔라닥 두 기업을 지금 탑픽으로 꼽으셨어요. 그래서 각각 투자 포인트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성장주들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나 혹은 수익 지금 사실 두 기업 다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잘 못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혹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현재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언제쯤이면 우리 두 기업이 흑전을 해서 앞으로 더 날개를 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계세요. 핑하헬스케어는 내후년 2022년 정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흑전이 안 되고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이유는 사실 플랫폼을 깔아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초기 투자 비용. 그렇죠. 사실 병원 수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병원은 지금 아쉬울 게 없죠. 사실 가만히 앉아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 시장을 이용하게 하려면 이제 플랫폼 기업이 그 병원에다가 협력 병원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깔아줘야 됩니다. 그쵸, 그렇겠죠. 핑하헬스케어가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쉬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컴퓨팅 비용이라든지 뭐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명 병원, 핵심인 유명 병원인 3급 갑 병원은 중국의 전역의 거의 대부분과 체결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정도로 다 웬만한 병원에는 플랫폼을 다 깔아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시점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고객 수가 이미 3.5억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이 정도면 사실 미국 인구 정도의 수준이에요. 미국 인구보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고객 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채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고객 수를 늘려오기 위해서 무료 상담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저. 그렇죠. 엄청 이용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진료비를 추산을 해보면 대충 한 300위안? 그밖에 안 돼요? 3위안. 3위안? 3위안. 그러니까 무료 진료 횟수당 이제 그 원격 진료의 매출을 나눠 보면 사실 건당 진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사실 지금 3위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진료비는 5,000원에서 10,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3위안 된 500원 수준이 언젠가는 5,000원이랑 10,0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탑라인은 올라가는데 중간단에서 비용들은 좀 줄어들으니까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게 싶습니다. 한 2022년 정도. 제 추산에 따르면 2022년입니다만 네. 근데 뭐 사실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맨 윗단인 세일즈가 얼마나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스토리라인이 있느냐, 그게 그쵸.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텔라닷 같은 경우는 언제쯤 그래도 한번 추산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한 3년 정도면은 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고객이기는 한데 구독료를 내지 않는 고객이에요. 이게 이제 visit free only 고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고객이기는 저희는 그러니까 텔레닥에 원래 구독료를 받는다고 이제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니까 구독료를 내지 않는 고객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보험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제 원래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그 미국에서는 기업 고객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보험 시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공보험 시장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구독 모델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근데 보험사로 들어갔을 때는 보험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구독료를 내고 그 다음에 원격 진료비를 또 받는 거랑 아니면은 그 구독료만 받았을 때랑 뭐가 더 좋을까 계산을 해보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구독료를 안 받는 경우가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네. 구독료를 받을 때 이득이 나는 상황은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그 구독료를 모아서 뭐에다 썼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 뭐 텔레닥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이 많아도 2%에서 3%밖에 안 쓴 거예요. 텔레닥도 보면은 9%에서 10%밖에 안 되거든요. 90% 고객이 안 쓰는 겁니다. 그 이유, 그래서 그 고객들에게 계속 그 마케팅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보험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코로나 때문에 6,000명의 고객을 모았어요. 더 이상의 6천만 명의 고객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난주부터 계속. 더 이상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료를 받아서 그 구독료로 마케팅으로 쏘게 되는 그 구조가 없어도 되는 거죠. 마케팅도 초기 투자 비용일 수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했다. 네.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자체가 미국도 과점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 업체랑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객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구독료를 썼던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의외로 구독료 모델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구독료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아마 하반기 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분기 때 텔레닥의 GPM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라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의사를 많이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 확보용 비용으로 한 400만 달러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세컨 웨이브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요가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는 그 일회성 비용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을 때 마케팅 비용을 덜 쓸 때 얼만큼 그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는 아마 하반기 때 보여줄 겁니다. 하반기에 한번 보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OP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지. 네네. 하여튼 요약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부담이었던 마케팅 비용이 줄 것 같다. 네. 그 공보험으로도 들어갔고 네. 이미 그래서 네. 추가 마케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판이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아예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새로 열린다. 네. 그건 더 큰 차원의 얘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원격 의료 산업의 성장과 관련돼서 네네. 지금 얘기 많이 나눈 텔라닥 혹은 뭐 핑하넬스, 이제 요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하자면 잠깐 얘기 나왔던 웨어러블. 네. 근데 웨어러블 중에서도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은 특히 미국에서는 덱스컴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조금만 더
뭐 나중에 저희가 다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원격 의료라는 이 틀 안에서? 네. 원격 진료라고 하면 뭐 저희가 되게 뭐 나눌 수 있을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봅니다.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니터링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모니터링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원격으로라는 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덱스컴은 어떠냐고. 덱스컴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덱스컴 같은 경우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당뇨라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 시장,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당뇨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당뇨 중에서 일형 당뇨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 회사보다 더 많이 파는 회사도 있긴 한데 일단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한 시장 점유율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다. 압도적이네요, 70%면.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당뇨라는 질병이 굉장히 특이한 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종합 헬스케어,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약품, 인슐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혈당 측정 기기 같은 의료 기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인공췌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뇨병이란 게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을 분비가 안 되면서 생기는 그렇죠.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췌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의약품과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융합해 보자라고 하는 게 요새 당뇨 치료의 당뇨 관리의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끼리 서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생태계의 대장입니다. 덱스컴이? 네, 덱스컴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생태계가 현재 가장 큽니다. 그래서 덱스컴보다 더 큰 회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덱스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중소기업이 커진 케이스거든요. 네. 이 시장에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보다 그 생태계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슐린 업체들이 누구랑 파트너십 할래 하면 덱스컴이랑 파트너십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업체들이 뭐 못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생태계가 중요한데 그 생태계를 가장 잘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제 코로나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좀 판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런 기기들은 병원 내에서는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도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규정상? 네. 원래 저희 이 기계는 허가를 가정용 기기로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MD라는, 그러니까 DM이라고 하는 그 트랙으로 관리받고 있는 그 카테고리인데 병원 내에서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네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네, 원복되면 뭔 소용이냐라고 하는데 의료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은 결국 데이터거든요. 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당연히 데이터를 모아놨을 거고 만약에 원복이 되더라도 임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행을 안 했을 때보다는 진입이 훨씬 쉬워지겠죠. 코로나 끝나도 가능하다? 코로나 끝나면 원복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원복이 되더라도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또 임상시험에서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이건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네. 훨씬 유리해졌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 걸쳐서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격 의료 산업 자체가 향후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비전도 살펴봤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느냐, 핵심 투자 포인트들 끝으로 리스크 요인들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원격 의료 시작했습니다만은 좋은 섹터와 테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미래세대우 리서치를 쭉 봐주시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고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